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식 장군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 뭐 설 연휴에 이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정말 웃기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치 이 좌파 친북 좌파 세력들에게 지금 이 분노를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에 우리가 이만큼 또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데, 이 본질 자체가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리스 대사 초치한 다음 날에 NSC 그걸 결정해서 뭐 자랑스러운 미국한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하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게, 만약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26개 기지를 미국한테 조기 반환 시키겠다면 환경단체들이 촛불 들고 그 기지 주변을 뺑뺑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환경 오염들을 조사하자. 조사하자 뭐. 그래가지고 그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이 해독 비용을 내지 않으면, 미국이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안 넘겨받겠다. 이걸 십몇 년 그는 뭐 각종 기지에서 환경단체들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끌시끌했죠. 뭐 거기서 뭐 덜어놓고. 근데 아니 환경단체 말로 환경오염 시효가 안 됐다면서요. 근데 그 미군들 그거 없습니다. 26개 기지 다 평택이나 이런 데로 다 옮겼어요. 그 비어있는 빈 땅이에요. 그 환경단체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자, 정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전에 저끼리 조절하는 이 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강정기지 문제도 그렇고 모든 이런 문제, 평택기지 문제도 그렇고요. 참네. 요즘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며칠 전에 보면 대만에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이 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 저 북한과 밀무역이 있었다고 네네, 맞습니다. 때렸지 않습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처럼. 자, 지금 오늘 보면 유엔 보고서에 북한이 이제 새로운 제재 회피 기법으로 석탄 등을 불법 수출한다고 위반 사례를 140페이지짜리를 쭉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북 간의 실무회담이 거의 깨져버린 것 같죠. 그렇죠. 버틸만 하다는 소리죠. 북한이 봤을 때는 지금 뭐 트럼프가 말로는 북한이 전망이 굉장히 밝다, 잠재력이 크다 하고 립 서비스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저게 협상을 지금 했을 때 북한이 얻을 만한 내용이 별로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직 협상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대선 추이를 좀 더 보겠다라는 이런 입장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무회담 자체도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스톱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자꾸 또 대북 제재 부분을 또 압박을 해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요즘 하나 좀 재밌는 상상을 해보는 거는, 지금 검찰하고 정권하고 붙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나 재작년에 보면 석탄 밀수나 이런 일에서 올해나 작년에 이 정제유 불법 한적하고 석탄 밀수에서 보면 검찰에서 초기 단계 수사를 이렇게 했고, 또 청와대에서 또 지시가 내려가서 한국당이 고발도 했고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해서 재판까지 보냈으니까 이 사건의 내막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알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검찰하고 청와대가 끝간데 없이 붙으면, 만약에 이 석탄 밀수나 정제유 불법 한적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서 이 사건을 덮도록 하고 아주 작게 침소 봉대해서 최소의 기소를 하게 하고 그냥 수습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만약에 터져 나온다 그러면 이건 감당 못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조국 문제를 처리하는 것부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이거까지 나오기 전에 손을 들 수도 있고,
근데 이것까지 넣을 게 마지막 카드일 텐데 그까지 그냥 문재인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딱 느낀 게 홍콩 사태도 봤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폐지했잖아요. 폐지했죠. 그래서 하나 중요한 교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뭐 언론이 뭐 저 협조하니 뭐니 해도 이번 사태 보십시오. 해도 아직 언론의 자유 살아 있습니다. 예. 뭐 제가 광장에서 문재인 탄핵시킨다고 그래도 언론의 자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법치가 살아 있어요. 예. 아무리 뭐 해도 법에 나와 있는 거. 예. 그래서 언론과 법치가 살아 있을 때 언론과 법치를 지킬 수 있지. 만일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이북같이 되면 그 문제는 못 지킵니다. 못 지키게 되겠죠. 예, 이제 마지막 성부인데 저는 봐서 초기에 딱 나오자마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황 소장님한테 저도 하도 궁금해서 이거 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더니 그날 이제 첫날이죠. 첫날. 지난주 월요일인가? 네. 그래서 제가 마침 그날 하도 요즘 머리가 아파서 집사람이랑 평창에 1박 2일 그냥 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서 갔는데 정치 없이 떠났는데요. 강원도로. 뭐 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거 처음부터까지 쭉 다 봤어요. 그날. 보니까 저도 뭐 좀 역시 황 소장님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그림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생각은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예. 아니냐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 윤석열이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저 대규모로 하나 저걸 시작을 하고 나면 거대한 공개, 국민의 관심이 가장 증폭되어 있는 거대한 수사의 어떤 기본 절차상에 딱 올려져 있으면 정말 자동기계 컨베이에 물건이 올라가듯이 저절로 가고 예. 이것을 중간에 이 컨베이어 벨트를 끄기는 불가능해진다. 그럼요. 예. 이거는 뭐 내가 와서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이도 해놓고 일주일쯤 다시 지시 내려서 이제 그만하자. 이게 이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보니까 그걸 윤석열이 특수부 수사 이 양반이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막 진행돼 갑니다. 근데 청와대 누구가 처음부터 윤석열이가 통보했든 안 했든 대통령 외에 누가 그 압수수색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말 못하죠. 그게 수백 명이 알고 퍼져나가는데 나중에 제가 뒷감당 어떻게 하나 지금 바로 깜빵 이야기인데 예. 그 대통령이 하지 않은 그 이야기는 못했을 거고 문재인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아니 그럼 윤석열한테 이야기하지 뭐 되지도 않은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왜 냅니까 청와대? 그렇잖아요. 통제가 되면 전화해서 검찰총장 너 1억이야? 입 다물고 여섯 번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이러면 되는데 뭐 안 되니까 하는 걸 거 안 되니까 아니에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하면 또 검찰이 또 맞받아쳐서 또 예. 성명 발표하더라고요. 예. 이미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을 한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돌아온 문재인이겠죠. 문재인도 못할 것 같은데 했다 칩시다. 자, 제가 아마 윤석열님 그럴 거예요. 대통령 지시하면 또 대통령 앞에서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마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대통령님 잘 알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저도 사실은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공개됐습니다. 수사관도 400~500명이 되고요. 거기에서 언론부터 연계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쪽에도 누가 연계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가뜩 잘못하면 개입해서 말이 새 나가면 대통령한테까지 제가 지금 이게 우리 정권이 정말 크게 위험해집니다. 마치 문재인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어느 정도에서 대통령께 가는 책임을 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빨리 좀 이렇게 오히려 대통령께서 공정하게 엄정하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오히려 해주셔서 연계가 없는 것들을 솔직히 지금부터 하셔야지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건 또 통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재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제일 그거거든. 그러니까 보나마나 문재인이 그런 지시를 해도 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해도 아마 윤석열이는 아주 충성스러운 문재인이 충성을 다하는 충신처럼 정말 충언을 보하는 것처럼 아주 예의 바른 표정으로 이 말을 탁 던지면 문재인이 할 말이 없죠. 자, 윤석열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럼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내부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캠프 했는데 데이비드인가 지난 토요일인가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모였고요. 펜스도 불러가지고. 뭐 저기 저 수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어저께 또 회의를 하고 네네네.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회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한국이 어쨌든 미국에서 예. 빠져나가려고 하는 신호를 일부러 발신을 하고 있다. 예. 온 사방에 다 보라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조국 사태나 이런 내부 정치적인 상황이 이 지금 좌파 진영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반일 반미 부분을 더 자극해서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그 다음에는 또 뭔 카드를 쓸지 또 딱 모르겠다. 근데 제가 봐서는 예. 이제 효용이 다 됐어요. 예. 왜냐하면 지소미아 파기에서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반일로 처음에 반짝 재미를 봤는데 조국이 나오니까 반일을 확 덮어버렸잖아요. 예. 지소미아를 넣으면 좀 될 것 같다는 게 지소미아는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예. 그 다음에 해리스부르스 난리 쳐도 신경도 안 써. 그래도 조국이야. 그래서 26개국이 반환한다고 쇼하고 미리 아마 환경단체들한테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선물 카드니까 너가 옛날처럼 왜 쏘라. 조기 반환하냐고 촛불 들어놓으면 큰일 나. 조용히 했어요. 별로 26개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지들이 늘 이용해왔던 안보 불감증이 지들한테 늘 그 좋은 쪽으로 작용했는데 이번에는 나쁜 쪽으로 작용하면 안보 무관심 신경 안 쓰니까 계속 조국만 있어. 예. 그러면 이 DNA는 이렇게 뭘까요? 그럼 자. 이제 벌써 안보에 걱정한다고 오피니들이 하는 이야기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럼 문재인이 방위비 협상에 한 푼도 못 올려줘. 예. 그 주한미군 철수하라면 철수해 할까요? 그렇게 하면 이부터는 역풍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너 쓸 수 있는 카드 다 끝났어 이 사람아. 그만 쓰고 조국 제정신 차려서 나라 바로 움직여. 유일하게 네가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은 네가 비정상의 정상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썼다고 꼭 뭐 인용한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외에는 니네 일당이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좀 차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하고 돈을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부동산 이제 이 개발업자처럼 싼떡 때려놨어요. 50억 불. 환율까지 올라가 6조가 넘습니다. 근데 작년에 낸 게 우리가 뭐 1억 1천억, 1조 1천억도 안 되잖아요. 1조 뭐 몇백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갭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그게 시작되잖아요. 9월 한 추수 끝나면 곧바로 시작될 것 같은데 협상이. 근데 또 매년 연 단위로 또 협상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대책이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이자들이 하는 행태로 보면 우리는 그래 못 올려주겠다 하고 이제 상당히 뻗대기일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첫 번째는 이제 뭐 지난 이야기지만 매티스 장관이 한국을 그래도 많이 생각한 분이잖아요.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1조 3천억 우리나라 돈을 하고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한 5년 후에는 1조 하나 4천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니까 정말 트럼프한테 자기가 지금 목을 내놓고 따질 수 있는 게 최저선이니까 한국 정부 해달라는 한국 정부 걷어찼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바꿔서 이 낭패를 맞은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방위비 협상의 원죄는 문재인 정부에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저 사람이 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가 봐요. 5년까지 미군이 있으려고. 몰라 좀 뭐 희한한. 아 그러니까 5년까지 안 있으니까 빨리 내보내라. 매년으로 해가 조금씩 더 올려주더라도 매년 5년 계약을 하지 말고 그냥 1년 연단위 월세로 계약해라. 딱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진짜 그것도 개연성이 있어요. 예. 북한하고 서로 예. 작년에 판문점하고 둘이 기속말로 뭘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이런 합리적 추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아주 평범한 합리적 추정은 좀 이거 많이 올려졌다가 저 지지 세력이 이럴까봐. 예. 그 노무현 때 뭐 FTA 이런 거 같은 이럴까봐. 근데 그거는 두 번째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이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이 좌파들이 그걸 느낀 것 같아요. 혹시 좌파 원리주의에 좀 정부가 빗나가더라도 노무현 때처럼 서로 그걸 가지고 주장하다가는 적절히 타협을 안 하다가든 패족이 돼서 보수 정권이 10년 출연해서 우리가 춥고 배고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충 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사태도 좀 나가다가
스톱해. 예.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예. 하니까 싹 회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 두 번째 개연성은 좀 없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아예 한미동맹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 단위 계약하면 문재인이가 생각하기에 2019년쯤 깨자고 싶으면 2019년 말 2020년 적어도 앞으로 언젠가 자기들이 말하는 고려민주 연방제 평화경제라고 사기를 치는 고려민주 연방제의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올 때 언제든지 이 국민 감정을 거슬려서 요 방위비 협상을 가지고 주한미군하고 소위 파토를 놓을 수 있는 카드를 지기 위해서 1년 단위를 선호했다고 봐요. 예, 저도 그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그 합니다. 언제든지 융통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네, 언제든지. 파토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5년은 묶여가지 않겠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뭐 국내 반미 세력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50억 불. 예. 뭐 미국에 다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 미국이 다 그건 아니다. 그건 다 아니고 좀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원칙은 이런데 너 하는 거 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한국은 좀 찍혀 있는 거죠. 예, 많이 찍혀 있죠. 예,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요구할 건데 구체적으로는 뭐 제가 일단은 제가 봐서 가장 최저선은 뭐냐면 원래 소파 협정에 나와 SMA 방위비 협정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뭐 주둔국 뭐 노무자 비용 기지 관리 뭐 이래 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미국이 총액을 정확하게 뭐 계산해서는 안 했지만은 우리가 통상 협상을 할 때 2조 원 정도 20억 불. 예, 그거는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한미 관계가 정상적이었고 트럼프가 아주 저렇게 거세게 몰아붙여도 사실은 야 그럼 5년 하자 해서 지금 1조부터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조금 돼서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 5년 차에는 한 20억 불로 가는 거로 2조로 가는 거로 해서 뭐 이렇게 타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좀 이렇게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대통령이 오면 또 가서 너무했다. 이 뭐 이런 골치 아프다. 그래서 일본 수준 한 75% 70%.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한 1조 5천에서 6천억 불 정도 내는 거로 대강 한미 관계가 튼튼한 마무리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동맹이고 뭐고 돈 많이 안 되면 이 사람은 깨는 난리를 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갈 텐데 이제 한미 관계 이렇게 나쁘니까 이제 트럼프 한때 어느 미국 대통령이 어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국무부 장관이 지도 한국이 미워 죽겠는데 한국을 위해서 트럼프한테 찍혀가면서까지 돈을 깎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깨려면 깨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 때 딱 있었던 것처럼 그때 이제 이라크 비상히 부시나 이게 공화당 정부는 비슷해요. 민주당 정부는 오히려 동맹을 좀 중시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동맹의 비용 문제를 잘 안 하는데 비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건 사실 아들 부시 때문에. 아들 부시 때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이해도 돼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가고 뭐 전비도 많이 쓰고. 뭐 글로벌 포스 리뷰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도 재편한다고. 그다음 또 전쟁도 하고 돈도 드니까 적어도 좀 여러 동맹군들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영국 많이 갔지 않습니까? 한국도 뭐 자위특무대 보냈죠. 그 외에 이제 여기 집중해야 되니까 주둔국 이 방위비는 중국한테 많이 좀 전가를 시키는 게 미국 분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안 올려주려고 하니까 미국이 마지막 거 통보한 거예요. 그러면 너들이 내릴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주둔할게. 그렇죠. 얼마 맞춰주겠다. 맞춰주겠게.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수를 이렇게 해놓고 돈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니들이 돈을 고정시켜 놓으면 사람을 맞춰줄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확실히 결이 다른 게 노무현 대통령 깜짝 놀라서 올려주고 또 이게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문재인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이번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요만큼 하고 나가라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얼마 낼 수 있냐. 1조 5천억? 그래, 그러면 그때는 세게 놓을 겁니다. 우리는 5조 생각하는, 5조 생각하는데 3분의 1, 28,000원, 나 7,000명 빼놓고 다 나갈게, 그러면. 그럼 남은 7,000명 가지고 그 행정병들, 전투부대는 하나도 없고, 그거 알아서 하든지. 근데 아마 그 정도는 문재인이가 못 버틸게요. 만약 그게
공개가 안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국민들이 그때는 위험하고 만일 그게 결정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골드만삭스 미국인 월가의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투자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략고문이. 이건 또다 빼라, 자본 빼라, 한국하고는 관계가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 그 행정병 70명 남은 거 숫자는 좀 많지만은 1949년 5월달에 고문단 470명 나눠놓고 간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문재인 못 버텨요. 그런 미국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가 내릴 수 있는 만큼 그것만 내가 사람을 맞춰줄게 돈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금 대선 구도가 매우 복잡해져 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뭐 그래도 될 것이다라고 압도적으로 생각하다가 요 근래 민주당을 보면 바이든 트럼프면 트럼프가 백전 백승인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제 제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후보가 민주당에. 그러면 트럼프하고 1대1 구도가 되면 둘 다 포퓰리스트인데 하나는 약간의 좌쪽의 포퓰리스트, 하나는 우쪽의 포퓰리스트인데 지난번에 샌더스가 됐으면 트럼프가 저는 안 됐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지 않습니까? 경제학을 또 전공했고요. 자, 이 싸움이 진행이 되면 지금 미국의 대선 구도가 매우 복잡해지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걸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최근에 협상을 완전히 접어버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트럼프가 완전히 그냥 궁지에 몰릴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되는 거는 이상이 없고 도와주면서 어떻게 챙기자는 건데 이제는 저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적인 국면을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북핵문이 일단 패착을 했어요. 예. 그냥 뭐 경제적 질서 형태를 만들도록 모으면 예. 북한이 죽을 것 같으면 순순히 나올 텐데 이제 간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너무 자기의 약점을 드러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았다, 전쟁이 없었다, 공갈을 치니까 이게 아무 카드도 아닌데 뭐 실험 발사한다고 미국에 뭐 실제로 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카드에 트럼프의 헛발질 때문에 그 카드가 됐거든요. 지금 왜 중국이 이 북한한테 지금 해주는 것들을 눈 감아주고 한국이 했던 것들을 왜 크게 미 국무부나 재무부에서 시비 걸라는 걸 트럼프가 스탑을 시켰냐면 진핑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뒤에 좀 먹고 살도록 안 해주면 저 쏴버린다. 어쩔래? 그러니까 네가 그냥 내가 북한이 좀 갖다 주는 거는 신경 쓰지 마라. 오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같아요. 예, 단지 이제 한국에 된 거는 요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거는 한국에 때릴 수 있는 카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 보십시오. 대만이고 뭐 다른 나라 시비 그래도 중국이 그냥 대규모 파이프라인인데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에 한 번 시비 걸고 난 뒤 2년 동안 중국에 조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이하고 이 트럼프하고 세 명이 이 범죄적 지지군한 담합하고 있는 거예요. 담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이제 대선 구도인데 저는 뭐 황 소장님이 가끔 잘 분석해서 저도 참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결국은 우파 파퓰리스트인 트럼프가 저렇게 예상을 깨고 된 것은 경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파 파퓰리스트가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겠어요? 좌파 파퓰리스트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오른쪽 확 꺾었다가 또 왼쪽으로 그래서 난 왼쪽으로 확 꺾었다. 그러다 왔다 갔다가 차가 뒤집어지는데 원래 기술 있는 운전자는 코너링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초보자들이 획 꺾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많이 간 만큼 왼쪽으로 확 꺾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이게 올해 내년에 좋으면 트럼프 돼서 가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안 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미국이 사실은, 대개 대부분의 산업들이 제조업이 미국 GDP의 한 10%도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금융업,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미국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사실 개방성 때문에 나오는 건데 과연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방법이 반짝 효과는 있는데 저게 과연 트럼프의 행동이 미국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50년, 60년대 세계의 공장이었던 미국에 그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제조업이 사실은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는데 제도가 잘못돼서 경쟁력을 잃은 걸까요? 본질적인 경쟁력이 없어 잃은 걸까요? 여기에 중대한 해안이 있는데 사실은 제도로 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고 그냥. 아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텔레비 당장 일본한테 넘겨받고 중국한테 넘겨주는데 그 가격 경쟁력에서 가는 게 세상이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미 옛날로 수레바퀴를 못 돌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가 뭐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냥 대관해 볼 때 크게 성공지지 못해서 오랜 같은 좌파 파퓰리스트의 시대가 또 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경제적으로는 제가 봐서 좌파든 우파든 민주당이 공화당이든 보호무역주의로 가니까 한국에 통상 압력받고 이제 비용 더 내라 압력은 똑같이 시달릴 거예요. 근데 단지 트럼프처럼 거친 말을 하느냐 점잖게 주머니를 털어가냐 그 차이일 거고요. 네, 그건 뭐 맞죠. 약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보 문제인데 아마 올해는 똑같아요. 엔티 트럼프를 할 거예요. 트럼프가 엔티 오바마인 것처럼. 그리고 동맹의 가치를 좀 중시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동맹을 다 박살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복하려고 할 거예요. 플러스인데 이제 북핵 문제는 여기 전통적인 공화당은 걔도 비핵화주의자들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주로 펜타곤하고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선이 맞다 그랬고 국무부적 꼭 부처로 꼭 따지면 다 그런 거 아닌데 뭐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신다면 그 다음에 민주당적은 뭐냐면 비확산 군축주의자들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확산만 안 시키고 동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를 군사나 힘으로 가서 소위 밸런스 오브 파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이고 다른 채널, 동맹 이런 걸 통해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게 되게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가 저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저는 공화당 정책도 안 해요. 그렇죠. 공화당 전통적 정책은 비핵화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올해는 아예 민주당 정강 정책 자체가 동결 플러스 알파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 대신 아마도 우리가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서 정권은 뭐 내내 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보수가 다수가 돼서 어쨌든 문재인이가 자기가 이 정책을 함부로 펴나갈 수 없는 조건 뭐 이런 조건이 문재인 정권이 교체되건 안 교체되건 어쨌든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아마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민주당 정책이 그렇다면 최대한 시비를 걸어야죠. 핵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는 위협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위협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비확산도 예를 들어 비확산만 안 되면 비확산은 오히려 되면 말이죠. 북한의 핵의 위협은 핵 테러가 날 수 있으니까 불란스도 영국도 다 위협이 되는데 한국만 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비확산이 완벽해지고 핵동결로 끝나면 북한의 핵의 위협은 한국만의 문제가 됩니다.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우리가 미국한테 요구해야 돼. 여기에 핵공유협정 만들고 전술핵 같은 미사일 배치해놓고 뭐 미국에서 쏠 수 있는 ICBM 밑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모르냐 우리가. 그런데 우리 눈에 갖다 놔야 여기 안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핵 대 핵으로 해주라고. 그냥 산업적인 이유로 핵무기를 안 만들 테니까 우리 원전 20개 이상이니까 우리가 일본처럼 우리가 농축시설 만들겠다. 농축시설 하든지 뭐 핵의 재처리를 허용해 주든지. 그다음에 한일 원자력 협정을 딴 거 요구 안 한다.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만 올려라. 그 농축이 이런 게 우리하고 비교한 대로 다 돼 있거든요.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가 핵무기를 안 간다해서 니들이 핵이해 준다지만 우리 재래식 첨단 전력으로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니들이 딱 이렇게 요구하면 돼요. 핵 잠재력은 원자력 협정은 일본 수준까지만 해도 재래식 첨단 기술 협력은 이스라엘과 이들이 협력하는 수준까지만 해도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동결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야 동맹으로서 윈윈한다. 그리고 대신 니들이 하는 인도 태평양이나 미국의 글로벌 얘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 그리고 사실은 말로 해줄 게 많아요. 미국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 어디 뭐 가서 뭐 발 보낼 만한 배라도 있나요? 일본도 별로 안 해요. 말로 아베는 말로 해주는 겁니다. 적극 지지한다 그러면 중국이 뭐 성질을 내면 같이 우리도 뭐 중국하고
속된 말로 맞짱을 좀 떠주는 거예요. 그런 점 미국이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 사드 보복 때 봤잖아요. 대중교역량 14%도 증가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제대로 된 정권만 있으면 이 와중에서 오히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는 안 가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핑계로 첨단 기술부터 또 그 첨단 기술이라는 게 뭐 나노, 우주 이런 거거든. 우리 산업의 파급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머리 좋은 대통령이 하고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 핵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략에 따라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은 주변에 유핀 같은 이런 좋은 방송을 알렸어요.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선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 좀 뽑아주세요. 좋은 사람을 뽑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괜히 무슨 백마 타고 온 박정희니 오지도 않은 박정희 대통령이 무덤에 일어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 희한한 트럼프가 갑자기 신묘한 전략을 발휘해서 한 번으로 끝내줄 리도 없는데 그런 미신에 매달리면서 그런 거 이상하게 하는 유튜브 같은 걸 계속 보면서 서로 미신을 나누면서 서로 자유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에 입각해서 우리가 의견을 국론을 모으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시고요. 신 장군님이 하시는 장군의 소리 유튜브 그거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 추석 연휴에 많이들 좀 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야 이 국가 안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